5장 커져만 가는 고통. 남부 캘리포니아에서의 더 나은 생활이라고는 낡은 오두막집이 딸려있는 작은 주유소가 고작이었다. 집의 현관은 주유소의 뒷문과 불과 4발자국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기름때와 먼지 따위가 우리의 주거 환경이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터에는 온통 들쥐들로 들끓었고 쥐들이 내 방에까지 들이닥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보였다. 때때로 어떤 쥐는 내 침대 커버에까지 올라와 한바탕 난리를 치르곤 했었다. 그럴 때면 나는 기겁을 해서 밤을 꼬박 샐 수밖에 없었다. 아빠는 하루에 14시간씩 일하셨다. 아침 6시에서 밤 9시까지 매일같이 꼬박 일을 하셨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에는 입버릇처럼 피곤해 죽겠다며 늘어져 계셨다. 아빠는 열심히 일하셨지만 우리의 생계는 빠듯하기만 했다. 우리가 극빈민층에 해당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우리 집보다 못한 집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은 누가 봐도 빈티나는 옷임에 틀림없었다. 워낙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오는 점심은 그야말로 최고의 음식이었다. 밤이면 배고픔 속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했고 부엌에는 바닥이 다 드러난 마요네즈와 케찹통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주로 땅콩 버터를 바른 샌드위치를 끼니로 삼았다. 배는 고프고 들쥐들이 들끓는 환경을 볼 때면 삶은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였다. 그저 일약 영화배우로 성공하는 것만이 내게 있어서 유일한 꿈이었다. 그래서 돈도 무진장 벌고 근사한 옷도 잔뜩 사들이며 운전사가 딸린 리무진을 타고 궁전 같은 집에서 하녀들을 부리며 살고 싶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열성 팬들이 몰려들고 근사한 남자들이 사랑을 고백해오는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었다. 내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나마 희망의 빛이 비춰오는 것 같았다. 아기 덕분에 엄마가 잠시 동안 밝아졌기 때문이었다. 그 시절은 정말 꿈을 꾸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동생 수지와는 12살 차이가 났지만 나는 수지를 친구처럼 여겼다. 내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함께 지내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그런 관계였다. 수지는 내 외로움을 달래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또한 엄마가 수지를 정성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가 나에게도 저렇게 잘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막 돌아왔는데 이제 석 달 된 수지의 울음소리가 엄마 방에서 들려왔다. 나는 숙제 더미를 안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내 앞에 나타나더니 수지를 내 팔에다 덥석 안기는 것이었다. 자, 수지는 이제 네 몫이야. 하지만 엄마, 저 지금 숙제해야 돼요. 또 말대꾸니? 이제부터 수지는 네가 돌보는 거다.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수지를 책임지고 돌보는 거야. 알았지? 그럼 연극 연습은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함께 연극 연습을 하는 반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잔말 말고 수업 끝나면 집으로 곧장 오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너무나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럼 도대체 연구 숙제는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제 겨우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이러다가 또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면 어떻게 해? 그렇다고 친구들더러 집으로 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더럽고 창피하고 또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나는 짐처럼 생각되는 수지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했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그렇게 하기에는 수지가 너무 귀엽고 착하고 또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수지는 내 속에서 사랑을 샘솟게 만드는 원천과도 같았다. 12살 되는 생일날 아침 나는 지끈거리는 두통에 잠을 깼다. 그리고 간신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잠옷 뒤쪽으로 선혈이 잔뜩 묻어 있었다. 나는 얼른 엄마를 불렀다.
너도 모든 여자가 받은 저주를 받는구나. 엄마는 마치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역겹다는 듯이 빈정거렸다. 그때까지 엄마는 나에게 사춘기 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다. 엄마의 태도에 나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한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또 내 가슴이 점점 발육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아이들은 작은 브레이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엄마한테 나도 하나 사달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스토미, 너한테 그런 것까지 사줄 만한 돈이 없구나. 엄마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임산부를 위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브래지어 몇 장을 가지고 와서 휙 던지는 것이었다. 자, 이거나 해라. 그리고 얼른 네 방으로 돌아가. 하지만 엄마, 이건 못하겠어요. 왜? 나한테는 아직 꼭 맞던데. 저한테는 너무 커요. 그냥 하나 새 것으로 사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나중에 제가 돈 벌어서 갚을게요. 그렇게는 안 돼. 내가 너만 할 때는 이런 것도 없었어. 그러니 그냥 해.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었다. 나는 그저 엄마가 던져준 브레이저를 가슴에 걸쳐야만 했다.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나는 되도록 아이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지만 금방 들통이 나고 말았다. 이야, 도대체 어디서 이런 희귀한 것을 구했니? 한 여자아이가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세상에 이런 브레이저를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겠다. 모든 아이들이 나를 보며 크게 웃었다. 나는 사물함에라도 기어들어가 아이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숨어 있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엄마가 교회 가야 된다고 얼른 옷을 입으라고 재촉했다. 교회? 이제까지 교회라고는 결혼식 때나 장례식 때에 돌로레스 이모가 데리고 간 것이 전부였기에 엄마의 그런 말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도대체 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교회 가자고 그러시는 거지?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에서나 보았던 일이기에 나는 여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꼭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얼른 수지의 옷을 입히고 우리는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갔다.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엄마가 꽤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 다음 주에도 교회에 갔고 몇 주 후에 엄마는 아예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학생부에 참석했다. 엄마가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엄마에게 약간의 기대를 품게 되었다. 그 교회에서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은 학생부에서 주관하는 근사한 비치 파티와 비치 피크닉이었다. 나는 곧 학생부의 남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다른 아이들보다 가난하고 또 나이도 가장 어렸던 나는 남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몸을 예쁘게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다른 아이들이 모두 실내에서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교회 주차장에서 한 남자아이가 뒤에서 나를 끌어안는 것을 누군가 목사님에게 고자질 해버렸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다. 이런 더러운 년, 아주 창녀처럼 구는구나. 엄마는 내 머리채를 잡아채고서 벽 쪽으로 몰아세웠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뺨을 후려쳤다. 목사님이 당장 너 좀 보자고 그러시더라. 정신이 들게 단단히 혼낼 줄 알아라. 나는 곧 목사님이 계신 사무실 앞으로 끌려갔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다. 엄마에게 작년이 더러운 년이니 하는 욕설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내 자신이 너무나 싫었다. 분명
목사님도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목사님은 나를 동정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리고 곁에 앉히면서 입을 여셨다. 나는 너처럼 좋은 아이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마. 예상과는 다른 목사님의 태도에 나는 너무나 놀랐다. 목사님은 나를 위해 짧게 기도해 주시고 다른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때리지도 않으시고 벌도 안 주셨다. 목사님은 나를 존중해 주셨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 나는 목사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 근처에서만큼은 목사님을 생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 낡은 집을 떠나 비교적 괜찮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하고 몇 달 동안은 엄마가 전보다 나아지는 것 같았다. 집안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꾸미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다.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역시 그러한 시간은 또 얼마 가지 않았다.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금방 화를 내고 더 심술구져졌다. 격려하는 말이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나를 부를 때면 늘 험한 욕설을 섞어 불렀으며 재벌만이 나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엄마와 나의 신체적 접촉이라고는 내 얼굴을 찰싹 때리는 것이나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것밖에 없었다. 엄마는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 일어나 배회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화가 잔뜩 난 엄마는 커다란 가족 성경을 집 뒤뜰 쓰레기장에다 내던져 버렸다. 그 성경책은 교회에 참석하고 나서 처음으로 샀던 것인데 엄마가 무척 아끼셨던 것이었다. 처음에는 엄마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엄마는 하나님을 용서한 듯 했다. 며칠 뒤에 성경책을 찾아다가 다시 집안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감을 품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뒤로 우리는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엄마는 동네에서 이웃들을 사귀었다. 정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웃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꽤 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아직까지는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웃들이 돌아가고 나면 기묘한 소리를 질러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구박하고 학대했다. 엄마가 사용하는 말들은 너무나 거칠고 불쾌한 말들이었고 나에게는 특별히 더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돼지나 창녀, 환양녀는 그나마 나은 말들에 속하는 편이었다. 수지마저도 엄마가 사용하는 말들을 금방 따라하기 시작해서 엄마가 하는 그대로 인형들에게 갖은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엄마도 그런 수지를 보면서 행여 이웃들이 우리 집안의 형편을 눈치챌까봐 가급적 수지 앞에서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서 주의를 기울였다. 엄마의 그런 교육법은 처음부터 모순된 것이었다. 내가 청소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길길이 날뛰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네 집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청소를 해도 내가 한다고. 그러나 오히려 내가 정말 잘못다운 잘못을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신기한 노릇이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몰래 차를 끌고 간다거나 담배를 피다가 커튼을 태워 먹어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 엄마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엄마의 폭언과 학대는 나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었고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물론 학교 친구를 집에 데려온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순간순간 변하는 엄마의 감정과 상태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
어쨌든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다. 우리 집에서 웃음이나 즐거움, 평화 따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아빠를 거의 보지 못했다. 아빠는 내가 일어나기도 훨씬 전에 주유소로 나가셨고 내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야 집에 돌아오시곤 했다. 엄마는 적어도 수지에게만큼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사실 엄마는 완전히 정반대의 양상을 동시에 보였다. 나를 때리고 증오하는 반면 수지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벌도 주지 않았다. 왜 엄마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수지를 다루지 않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수지를 질투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엄마가 누군가에 잘해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안정이 되었다. 게다가 수지는 너무 귀엽고 상냥한 데다 나를 좋아하니까 괜찮았다. 수지는 나의 작은 친구이자 동료였다. 중학교가 끝나갈 무렵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떠나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메리 해밀이라는 친구였는데 엄마는 무척 화를 내며 반대했다. 하지만 나는 계획대로 밀어붙였다. 다음 날 밤 메리와 메리의 어머니께서 나를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셨다. 메리의 어머니는 뱃속에 2달 된 아기가 있다며 무척 기뻐하셨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내 머리채를 낚아채고는 부엌으로 끌고 가셨다. 그리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내 머리를 문짝에다 박아대는 것이었다. 이런 살인자, 넌 살인자야. 죄 없는 아기를 죽이다니. 난 그래도 네가 행복해지기를 바랬는데 아주 개만도 못한 것 같으니라고.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난리법석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혹시 수지가 차에 치인 것은 아닐까? 엄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굴 해쳤다는 거예요? 네? 나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네가 네 친구 메리의 동생을 죽였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내 말 똑바로 들어. 넌 살인자야. 살인자.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메리는 동생이 없어요. 메리 엄마가 유산을 했어. 너를 집에 데려다주고 일어난 일이야. 너 때문에 아기가 죽은 거라고. 이 더러운 살인자 같으니. 나는 내 방으로 뛰쳐올라갔다. 그리고 문을 세차게 닫아버리고 침대 얼굴을 파묻고 울부짖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기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 다 내 탓이야. 사람들은 다 나를 증오하겠지. 이제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을 거야.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조금 정신을 차린 다음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았다. 메리에게서 분명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이 일에 대해서 메리와 또 메리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만 했다. 나는 마루로 나와 전화기를 들었다. 그런 나를 보고 엄마가 톡 쏘아 붙였다. 전화기에 손도 대지 마! 결국 다음날 학교에 가서야 메리에게서 진상을 들을 수 있었다. 메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쾌활하게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엄마가 조금 아프시다고 그러길래 병원에 갔더니 글쎄 아기가 유산되었다고 그러지 뭐니. 엄만 괜찮으셔.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게 다 나 때문이라고 그러셔. 너네 엄마가 나 데려다 주신 그날 아기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시던데? 내 말을 들은 메리가 어이없다는 듯이 크게 웃어 젖혔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마 너네 엄마가 농담하셨을 거야. 그제야 비로소 나도 메리와 함께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일로 엄마에 대한 적개심은 더 커지고 말았다. 엄마가 다시는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갖은 욕설을 퍼붓고 구타하면서도 엄마는
내가 엄마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나는 엄마를 미친 동물처럼 여기면서 엄마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 엄마는 그의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만들려고 유독 애를 쓰셨다.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공허해 보일 뿐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는 내게 외로움만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당일 엄마는 나에게 자그마한 초록색 일기장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다른 선물도 몇 가지 더 주셨는데 나는 이 초록색 일기장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나는 틈나는 대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 소설이나 희곡, 시, 그리고 노래 가사도 지어보았다. 유독 뭔가 짓고 쓰는 것을 좋아했던 나에게 일기장은 순간순간에 내 감정이나 마음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다. 나는 이 일기장을 다음해 1월부터 쓰기로 생각했다. 얼른 쓰고 싶은 마음에 일기장 열쇠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도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하루하루에 내 생각이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가면서 특별히 그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는지 일일이 기록하곤 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걸해서라도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내 심정이었다. 우리 가족에서는 친밀감이나 대화 아니면 정서적인 교감 같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피로들을 남자친구들로부터 채우려 했다. 하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면 꿈에 그리던 환상적인 사랑을 일기장에 다 써놓기도 했다. 제법 학교 생활에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내 공허함과 외로움, 절망감들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건가요? 밤이면 우주 어딘가에 있을 법한 모호한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 아닌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혼을 냈다. 마치 곳곳에 탐정들을 숨겨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다. 그러나 엄마의 호된 질책과 꾸짖음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엄마에게서 가진 욕설과 비난을 듣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또다시 엄마가 시카를 높이 쳐들고 내 뒤를 쫓아오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다. 점점 더 엄마는 미쳐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하루는 엄마가 갑자기 트집을 잡으며 물었다. 네 흰색 치마 어디에 두었니? 내 옷장이에요. 그런데 왜요? 등명스럽게 대답하는 나를 보며 엄마가 야릇한 웃음을 지었다. 거기 없던데. 네 친구들한테 주고 나서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거 아니니? 엄마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며 잔뜩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수지의 방부터 시작해서 세탁실이며 다리미질을 앞둔 옷가지들까지 들춰대며 찾아댔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엄마의 방을 뒤진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 다른 일로 내 옷장을 열었는데 정면에 그 흰색 치마가 걸려있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엄마를 쏘아보며 말했다. 이거 엄마가 가져다 놓은 거지요? 내가?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 아니야. 저렇게 칠칠칠 못해서 어떡하니? 내가 볼 때는 너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마음도 심약해지고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니? 그 뒤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 나는 엄마가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자꾸만
엄마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래, 어쩌면 내가 미쳐가고 있는지도 몰라.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어디에도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없어. 뭔가 뚜렷한 것도 없이 그저 점점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아. 도대체 왜 내가 계속 살아야 하는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한 친구의 집 건너편 길가에 서서 그 아이가 데이트 준비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기도 했다. 그 아이는 남학생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예쁜 아이였다. 나도 그 아이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몰래 숨어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사실 나와 그 친구를 비교할 때면 좌절과 실망감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한참을 그렇게 지켜보고 집에 돌아올 때에는 정말 미치도록 가슴이 아프고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런 비통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빠가 잔뜩 화가 난 채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여태 어디서 뭘 하고 오는 거야? 아빠의 말에 대답하기도 전에 엄마가 끼어들었다. 저 계집애 분명 동네에 어슬렁대면서 남자아이들이랑 어울려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아이들 이름을 술술 대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기가 막히고 당황해서 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알지?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엄마가 내 생각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다. 엄마는 내 방에까지 쫓아 들어와서는 계속 비꼬아댔다. 꽉 담은 입술 사이로 고소해하는 것을 잡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빠랑 나는 더 이상 네가 밖으로 싸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도 안 되고 또 전화를 써서도 안 돼. 엄마가 방에서 나간 다음에도 나는 울지 않았다. 옛날 어렸을 적에 광에 갇혔던 것처럼 다시 갇히는 느낌이었다. 두려움과 공포, 절망감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만 같았다. 이제 아무것도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생각되자 더 이상 견뎌낼 자신도 없었고 또 살아간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가족들이 모두 잠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목욕탕으로 들어가 각종 약병 속의 약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다. 두통약이며 수면제, 그리고 처방약 등 가릴 것 없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반듯하게 누웠다. 이제 다시 눈을 뜨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거나 충격을 주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 다만 늘 나를 따라다니던 내 마음속의 고통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제대로 초점이 잡히지 않았다. 방이 빙빙 돌고 있었고 현기증이 나면서 어질어질했다. 갑자기 아랫배가 너무나 아파서 방에서 대굴대굴 굴렀다. 간신히 진정한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 이미 날이 밝은 지 오래인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뭔가 잘못되었나? 내가 왜 아직 살아있는 거지? 가만히 생각하니 간밤에 있었던 일이 어렴풋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엄마가 나를 붙잡고 목욕탕으로 데려가 내가 토해낼 때까지 구역질 나는 것들을 입에다 쳐넣은 기억이 났다. 비틀거리며 목욕탕에 가서 어제 내가 먹어치운 약병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이 아스피린이었고 수면제나 진통제들은 제조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약효가 다 떨어진 것들이었다. 그래서 지사랑에는 미치지 못한 채 그저 몹시 아프게만 만들었을 뿐이었다.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워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했다. 엄마는 도대체 어디서 달아낸 걸까? 어떻게 엄마가
그 남자아이들 이름을 다 알지? 순간 해답이 떠올랐다. 일기장. 그때 잃어버렸던 일기장 열쇠. 모든 것은 일기장에 있었고 엄마는 일기장을 통해 내 생활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까지 엄마가 죄다 엿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닫혀진 내 방문 너머로 엄마가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끔찍한 일을 벌이고 나면 엄마는 늘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곤 했다. 그게 엄마의 방식이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진공청소기의 소음으로 대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문제인가? 결국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란 말이었다. 아니면 엄마가 문제란 말인가? 엄마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는 친지들을 충분히 봐오지 않았던가? 엄마는 분명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엄마는 근래에 자꾸만 텔레비전의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하고 또 밖에만 나가면 누군가 자꾸 쫓아온다고 그러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빠와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이라도 하면 화를 잔뜩 내며 오히려 우리를 몰아세웠다. 엄마를 죽이려고 쫓아드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만 갔다. 공산주의자에다 가톨릭 신자, 백인 우월주의자, 갑부, 거지, 침례교인, 아르메니아인, 케네디 일가의 일원,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킬러의 대열에 포함되었다. 오후 늦게 침대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왔다. 엄마는 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예 내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 역시 엄마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번 일을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고 있었다. 결석 사유는 감기로 하고 이틀 후에 다시 학교에 나갔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들로 더 이상 죽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엄마에게 변화의 조짐이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때문에 나에게도 희망은 없었다. 그렇다고 아빠에게 모든 일들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었다. 아빠한테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엄마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면 나는 괜하게 벌만 받을 게 뻔한 일이었다. 아빠는 늘 엄마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편이었다. 우리는 마치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탈출글은 얼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가능한 빨리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 뒤로 내 모든 삶은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었다.